푸른 바다가 눈부신 이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입니다. 많은 상점들로 가득한 이곳은 놀랍게도 쇼핑몰이 아니라 터미널인데요. 부산에 위치한 종합터미널입니다. 터미널에 서 있는 인형 같은 금발의 저 미녀들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외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들 옆으로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로 그녀들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예능 촬영일까요? 혹은 다큐멘터리 유튜브나 브이로그, 그러기엔 촬영하는 스텝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기 위해 그녀들의 촬영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각기 다른 나라의 출신으로 현재 꽤 유명한 모델들입니다. 패션 위크 기간이 되면 그전부터 많은 브랜드에서 러브콜이 오고 각종 브랜드의 패션쇼, 그리고 촬영 등을 하며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는 모델팀입니다. 아마 전 세계 모델 랭킹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할 거예요. 저희들의 키는 대부분 180cm에서 조금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만 날 정도로 여자인 성별로서는 상당히 큰 키예요. 여기에 조금 굽이 있는 힐까지 신으면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훨씬 크죠. 그런 키를 가졌음에도 아마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몸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이라는 직업 때문입니다. 살이 조금만 찌더라도 전체적인 옷의 핏도 느낌도 변하니까요. 또 옷을 피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들의 패션쇼를 위한 옷들의 사이즈는 아주 작기 때문에 아마 평균 체형이신 분들은 착용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몸에 옷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옷에 저희들 몸을 맞춰야 하죠. 몸에 맞지 않으면 피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브랜드의 옷을 입어볼 기회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모델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남들이 맛있는 건 저희 입에도 똑같이 맛있습니다.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거죠. 몸매만 마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모 또한 매력적이어야 하죠. 아무래도 옷을 더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해선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톱, 발톱은 물론 피부결까지 모델이 가진 모든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피곤해지면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브랜드별로 원하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소화해내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몸이 재산이니까요. 제 이름은 셀리입니다. 저희 모델팀에서 가장 연장자의 긴 경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어릴 때 아동복 모델부터 시작한 것까지 치면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델 일을 해왔습니다. 모델 일은 저에겐 그냥 삶과 다름없었습니다. 모델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가졌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모델 일이라는 건 차별도 무시도 당연히 견뎌내야 하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 특별히 친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더군요. 어느 날 아주 슬픈 일을 경험한 날이었어요. 생각해보니 현재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내 이야기를 솔직하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죠.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제 삶을 열심히 살아냈을 뿐인데 결국 곁엔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는 괜한 걱정을 끼칠까 더 이야기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라도 제 삶에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유명한 방송사에서 모델 관련 버라이어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모델 오디션에 심사위원도 할 겸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촬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작비로 모든 일정에 따르는 비용 모두를 지원하고 출연료는 별도로 또 지급한다고 했죠.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알지만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은 잘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휴가 같은 휴가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차라리 잘 모르는 곳에 가야 겁없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휴가가 아니랍니다. 휴식 시간에도 항상 운동을 해서 몸매를 유지하고 식단 관리까지 엄격히 하기 때문에 모델들에겐 쉬는 시간도 일을 하는 시간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야말로 슬럼프를 조금이나마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제작진들은 한국에 도착해 숙소에 가서 한국을 경험하는 모습과 부산에서 열릴 모델 콘테스트 심사를 보는 것까지 촬영을 한다고 했죠. 대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그래도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국을 검색하면 나오는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간다는 것이 의아했죠. 제작진에게 물었더니 서울은 그동안 너무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서 서울만큼 발전했지만 바다라는 휴양시설까지 만끽할 수 있는 도시로 부산을 선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저와 저랑 친한 2명의 모델 동료 부가티 데니얼이 함께 했어요. 긴 비행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에 온다는 것은 늘 설레는 일이죠. 모델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가는 기회가 많았지만 아시아에 온 건 홍콩 다음으로 처음이었어요. 외관부터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느낌의 이국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나라에 가도 심지어 홍콩에서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저희 숙소는 광안리라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이었는데요. 그곳까지 우리가 직접 부산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들은 저희를 부산의 한 터미널이라는 곳까지만 이동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한국어도 못하는 데다가 저는 원래 길을 매번 잘 잊어버리는 편이라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부산의 한 터미널처는 왜 쇼핑몰에 내려줬지 내부에 지하철역이 있는 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작진에게 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각종 스토어들이 수도 없이 채워져 있는 그곳은 놀랍게도 터미널이 맞더군요. 게다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들을 바로 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었죠. 한국은 어디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산에는 지하철과 다르게 위로 움직이는 경전철도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나라의 수도인 서울도 아닌데 심지어 서울을 가려면 몇 시간은 가야 할 만한 거리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최첨단으로 갖춰져 있는 건지 어리둥절하긴 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산의 모습들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데니얼은 정보 수집에 빨랐어요. 이미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것들에 대한 걸 메모장에 가득 적어두었죠. 그녀는 항상 준비성이 철저한 걸로 우리들 사이에서 유명하거든요. 또한 길을 잘 찾는 부가티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 앞을 다 와가니 눈부시게 파란색의 광안리라 불리는 해변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해변이나 더운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봤던 바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시원하고 청량하면서 탁 트인 그런 깨끗한 바다였어요. 바다 옆으로는 포장마차라고 불리는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검색을 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거라 바로 알아봤죠. 하지만 우리는 내일 부산에서 열리는 모델 콘테스트의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식단 조절을 해야 했어요. 슬픈 일이었죠. 각종 맛있는 냄새가 우리의 신경을 자극했어요. 더 예민해져 버리기 전에 우린 다시 그냥 숙소로 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못해 갈라져서 각질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내일 가면 지면 촬영도 한다고 했는데 큰일이다 싶었죠.
저는 제작진들에게 근처에 에스테틱이 없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라 무리한 부탁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상태 그대로 내일 촬영을 하기 싫었죠. 처음 온 나라에서 찍히는 사진이 최악으로 기록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작진분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곳이 예약이 다 차서 안 될 것 같고 호텔 사우나도 영업시간이 곧 종료라 대안으로 근처에 한국형 사우나인 찜질방이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안에서는 피부 미용은 물론 마사지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저희 나라에도 사우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유럽 쪽에서 대중 목욕탕 문화가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목욕탕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예 무지하진 않았죠. 게다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도 한국형 사우나에 가려고 했는데 대기 인원도 너무 많았고 한국 돈으로 하면 67만 원 정도 하는 입장권이라 샤워만 하기엔 비싼 금액이라 생각하고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났어요. 아무튼 저희는 제작진이 알려준 부산의 센텀시티 스파랜드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해외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제작진은 찜질방과 통화를 하더니 사우나 내부는 안 되지만 찜질방에서는 최소 제작진 인원만 들어와 촬영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어요. 제작진은 목욕탕 관계자분과 통화한 뒤 사우나에 가면 내 이름을 부를 거고 그러면 가서 마사지를 받고 오면 된다고 했죠.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저희끼리 목욕을 마치고 제작진은 찜질방에서 1시간 뒤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디올과 프라다 매장 사이로 가자 들어가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매표소를 찾아 계산을 하고서 여자 전용 통로를 향해 들어갔어요. 오마이갓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어 사물함에 넣어야 했거든요. 저희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더 경악할 일이 남았었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아예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탈리아는 온천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서도 반드시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하는데요. 안 신고 다녀도 되지만 그런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이 저렇게 다닐 수가 있을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내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누구도 우리처럼 주저하지 않고 준비한 채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속옷을 걸치지 않고 저 안으로 들어간다니 순간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서로의 몸을 보며 목욕을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모두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몇 번이나 크게 불렀습니다. 빨리 오라는 듯한 손짓과 함께요. 저는 부끄러울 새도 없이 그녀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침대에 저를 누우라고 하더니 마치 제가 아기인 것처럼 구석구석 저를 씻기더니 얼굴에도 무언가 팩을 해주고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경험이 그렇게 당혹스럽더니 저도 모르게 잠까지 들어버렸더군요. 저를 지켜주셨던 그분께서 깨우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겨우 일어났으니까요. 한국형 사우나 마사지의 경험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렇게 푹 잔 것 자체도 오랜만이었죠. 우리 모두는 뭔가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에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 느낌은 욕조에서 하는 반신욕이나 스크럽 같은 거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웃긴 건 저만 잠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혼란스럽더니 긴장이 해소되면서 스르륵 잠들게 됐다고 너도 나도 말했죠. 저희 모두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몸에 좋다는 걸 아무리 해도 계속 통증을 지닌 채 지내는데 정말 마법처럼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또 다양한 온도로 이루어진 탕의 수질은 얼마나 좋던지.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온몸에서 오일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났죠. 우리는 다시 사물함으로 와 찜질방 가운으로 갈아입고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호텔이나 백화점 안으로 돌아온 줄 알았어요. 네일을 받는 공간, 게임 공간, 노래방, 스티커, 사진기, 선베드 스토어들을 지나야 비로소 찜질방이구나 싶은 곳이 보였거든요. 그곳은 한국만의 문화의 집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오는지 양머리 만드는 방법도 영어로 쓰여 있었고요. 야외에는 족탕 공간과 수영장처럼 된 곳이 있어서 하와이의 호텔 수영장을 온 것 같더라고요. 프라이빗하게 커튼이 쳐져 있는 룸부터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스낵부터 식사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먹는 곳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지금 키라고 받은 이 팔찌를 갖다 대기만 하면 계산이 됐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도 그냥 다니고 본인의 소지품들을 자신이 있던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가는데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러던지 말던지 아무도 자신의 물건이 아닌 건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저희 나라였다면 아마 몇 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자유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물함에 넣어두어도 모두 털어가기 때문이죠. 정말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싶었지만 내일을 위해 계란만을 섭취하기로 했는데요. 단연코 살면서 먹어본 계란 중에 최고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상하지 않는 거라면 100회도 사왔을 텐데요. 정신을 못 차리고 몇 개를 더 추가로 시켜 먹었죠. 근데 무언가 허전했어요. 로션 급히 오느라 모든 짐을 다 두고 왔더군요. 얼른 숙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후다닥 나가서 제작진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 스텝이 자기 거라도 쓰겠냐고 물었어요. 그 브랜드를 보자. 우리는 방긋 웃었죠. 그 브랜드는 우리 사이에서도 워낙 유명한 K-뷰티 제품이라 꼭 한번 써보고 싶다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던 바로 그 브랜드였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간 동료라고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았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확실히 색다른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에서 오는 큰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좀 더 야경을 보며 놀고 싶었지만 몸이 풀린 탓인지 저희 모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새벽에 깼어요.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피팅 등 준비 단계가 많았거든요. 한 바퀴 조깅을 하고 오려고 객실 문을 확 열었는데 박스가 툭 걸렸습니다. 그 박스에는 저희 이름이 쓰여 있었죠. 누구지 이게 뭐야? 상자를 뜯어보니까 그 안엔 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좋다고 했던 그 한국 화장품. 선물 포장이 된 채로 3개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마트 배송은 빠르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화장품은 뭔지 제작진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뷰티 제품도 몇 시간 안에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제 SNS에 공유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그때 촬영한 방송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 그 덕에 팔로우가 상당히 증가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몸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한국의 찜질방에서의 경험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곤 해요. 지금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갈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비싸더라도 미국에 있는 한국형 사우나라도 가볼 생각이에요.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알거든요. 그 돈을 주고서라도 가야 하는 곳이 맞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한국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요. 어서 한국에 방문해 새로운 찜질방 투어를 하고 싶어지네요. 결국 한국인들도 똑같을 거야. 여기 세상에 회의적인 흑인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밝은 아이였지만 성인이 된 후 흑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게 되면서 성격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주변에 관심을 끄고 공부에만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다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마는데요. 그 위기의 순간 그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의 몇 마디 말이 울컥하고 맙니다. 인생의 비관적이던 흑인 청년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카운셀러로 일하고 있는 제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의 부자 동네 중 하나인 뉴욕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남아공 출신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이 가난한 저를 딱하게 여긴 학교 선생님께서는 저를 위해 재단을 수소문해서 지원받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지원받는 재단은 유럽 재단이었고 재단이 하는 장학금 사업 중에 영국 대학과 연계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소 지원 조건이 그 대학의 합격자였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학업에 열중하면서 영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그 대학에 합격한 저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기대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인들조차 이 사실을 인정할 정도였죠.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항상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새 열심히 쓴 페이퍼를 제가 자는 사이에 슬쩍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토론 수업이 있으면 논리가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담아 저를 조롱하거나 제가 옆자리에 앉으면 일부러 자리를 옮겨버리는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당해야 했어요. 저에게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학과의 필리핀인 친구였죠. 화교 집안 출신이라 중국계 필리핀인이었던 그 친구는 칭챙총이라는 말을 들으며 괴롭힘 당했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같은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친해졌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필리핀인 친구가 있다고 제 은사님께 편지를 보냈지만 은사님은 그 친구가 중국계 화교라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중국계 화교에게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은사님이 너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이 아파 학교를 결석했는데요. 그날 시험 범위를 알려준다고 교수가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인 친구에게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알려준 대로 공부했죠. 그리고 시험 당일 저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시험 범위랑 전혀 달랐거든요. 그 필리핀인 친구가 먼저 시험 잘 봤냐 그 말을 꺼내더군요. 친구가 미안해할까봐 저는 그럭저럭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일부러 틀리게 알려줬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친구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봤다고 그럴 리 없을 텐데 내가 시험 범위를 다르게 알려줬잖아. 저는 그제야 필리핀인 친구가 일부러 시험 범위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필리핀인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저를 시기 질투해 왔었고 일부러 제가 시험을 망치길 원해 시험 범위를 잘못 알려줬던 것이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배신당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는 도저히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조차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모두 망쳐버렸죠. 재단의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 최저 기준을 맞춰야 했지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는 장학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학비가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학기에 남아공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가족들과 옛날 은사님은 돌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저는 울면서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대성통곡을 했죠. 은사님은 어두운 얼굴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니 제가 울음을 그치자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며칠 내내 우울한 상태로 있던 저에게 은사님께서 다른 대학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초청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죠. 저는 처음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 외국은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학기가 싼 국립대라도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저 같은 인재는 더 넓은 세상에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한국에 지원해보자. 한국은 절대 영국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마. 선생님은 자기 친구도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을 나왔다며 자기 친구는 아주 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설득에 못이어 마지못해 지원했고 운 좋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한국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핑크빛 미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학 졸업장을 따서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버는 곳에 취직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하고 잘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저에게 친절했던 중국계, 필리핀인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 있기 때문에 학우들이 친절하게 대해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일절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 우연히 마주친 학과 동기가 너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냐며 반가워하며 저한테 자꾸 말을 걸었죠. 귀찮았던 저는 대충 대답하고 집에 가봐야 안다고 나중에 보자고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를 따돌렸습니다. 저는 전날도 과제를 하느라 밤을 새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조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저를 잡고 덮친 사람 때문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껴안고 넘어진 사람 때문에 다치진 않았죠. 제가 옆으로 넘어지고 난 뒤 무언가에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앞을 쳐다보니 충돌한 오토바이 때문에 가게가 풍비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도 웅성대며 모여들고 있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인지 늦은 시간이라 이미 가게는 닫혀 있었고 그 외에도 다친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제 옆에서 저를 감쌌던 사람이 일어나며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를 감쌌던 사람은 저에게 말을 걸었던 학과 동기였죠. 상태를 보아하니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을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넘어지면서 무릎도 다쳤는지 피가 줄줄 나고 있더군요. 저는 치료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제가 안 다쳤으면 됐다고 집에 가던 길인데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다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어서 주변의 약국은 다 닫았기 때문에 편의점을 뒤져서 비상약품을 구해 간단한 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 꼭 가라고 병원비는 제가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학비랑 생활비를 지원받는 처지라 여유가 없었지만 이 정도 은혜는 제가 당연히 갚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아끼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며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무슨 병원비까지 내주냐면서 자기 무릎 다친 거 처치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사양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쳤으니 당연히 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고맙다뇨 대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활짝 웃으며 저의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머쓱하게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는데 그 친구가 다른 학우들이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근데 너 왜 무릎이 그 모양이야? 주말에 다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저 친구가 저 때문에 다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볼까 두려웠습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악몽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저 때문에 다쳤다고 누명을 씌워서. 안 그래도 흑인이라 외면받던 제가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진 일이 생각났죠. 사람들은 역시 흑인은 어쩔 수 없네라고 말하며 저를 더 가깝게 봤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학교 생활이 끝장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답변한 것은 정말 예상 외였습니다. 이거 금요일에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걷다가 고꾸라져 버렸어. 내가 좀 덤벙대잖아. 자기 잘못 때문에 넘어졌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죠. 주변 학우들은 그 친구에게 너 또 술 먹었냐 맨날 넘어진대라고 장난스럽게 타박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을 느낀 저는 수업이 끝나고 그 친구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내 저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그 친구의 답변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싫어하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내 친구들이 너를 쳐다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선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 친구의 말대로 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흑인인 제가 신기해서 몰래 곁눈질하며 쳐다보는 것뿐이지 악의는 없었지만 유럽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 그 시선이 저를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를 유심히 관찰했던 그 친구는 저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섬세한 배려를 받아본 것은 인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배려심에 크게 감동했고 그 일은 한국인에 대한 저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 한국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받아줬죠. 신기하게도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오히려 학업 능률도 올라가고 스펙 쌓기도 쉬워졌습니다. 저는 학교와 친구들을 통해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했고 같이 스터디 그룹에서 밤새워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보내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경력을 쌓은 뒤 대학원에 들어가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가고 싶으면 졸업 후 바로 가기보다는 경력과 학위를 준비해서 가라는 한국 친구들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 제가 가고 싶던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에 들어갔죠. 한국 지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저는 마침내 미국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현재 워싱턴에서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하게 됐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 덕분입니다.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 위대한 일본 조상들이 강간범, 침략범으로 욕먹고 있는데 지금 네 입에서 한국에 갈 거라는 소리가 나와.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해요. 여기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한 일본 소녀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수학여행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올 봄에 한국에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사연 함께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메구리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엄청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시죠? 저와 제 친구들도 다를 바 없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감상을 나누고 또 K-팝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대학교에 진학하면 한국으로 꼭 놀러가 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구마모토는 일본 지역들 중에서도 시골이라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반짝반짝한 도시를 보면 항상 부러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제일 부러운 건 가족 휴가로 같이 한국으로 놀러가는 친구들입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 6화장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질투도 내심났습니다. 아버지가 송가인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팬이라서 아버지 주도 하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다는데 아빠가 송가인 씨 콘서트를 보는 사이 엄마와 자기는 쇼핑을 했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예쁜 카페도 가고 닭갈비도 먹어보았다며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건 우리 집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저희 집 경제 사정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빠는 가끔 한국 방송에도 출연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바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도 욕을 하는 혐한 우익입니다. 그래도 아빠는 저와 어머니께는 자상한 사람이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이가 꽤 좋았는데요.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BTS인데요. 그 중에서도 BTS를 정말 좋아합니다. 완벽한 얼굴과 놀라운 실력을 가진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아이돌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자니스 아이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외모, 장신의 키, 그리고 앵앵거림 없는 노래 실력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또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맨날 내용도 거기서 거기이고 연기력도 별로인 일본 드라마는 정말 이제 눈에 차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한국 드라마를 알고 난 이후로는 유치함 일본 드라마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제 꿈은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런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라 한국에서 취재 열기도 꽤 뜨거워. 아마 관련한 소식을 본 한국군들도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북으로의 수학여행지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행이라니 4박 5일이라 아주 길지는 않지만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곳들은 다 가볼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빠였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으니 이 통신문에 나온 수학여행비를 내야 해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에 한국인이 근무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죠. 세상에나 학교에 그런 민폐를 끼치면 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닐까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 일정도 다 나왔다는 제 항변에 그런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로 네가 한국을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를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제가 한국에 푹 빠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주 깊게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조상들이 한국에게 독일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짓들을 했고 그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할까요? 이 문제로 저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무섭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라인 메신저로 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항구 저희를 향해 쏟아진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잡았다는 인사만 있었을 뿐 아빠 말처럼 일본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저희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반겨주기만 했죠. 실시간으로 뜨는 뉴스를 계속 아빠에게 전송했는데 아빠는 묵묵부답이더군요. 저희는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 구경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면서 기념 사진도 찍어보았죠.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맛은 없는 일본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구마모토현에도 새마을 식당 같은 한국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는 전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기분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인심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러 갔는데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보니 김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일본에서 완도 김이 유명하다는 건 잘 아시죠? 일본에도 김이 있긴 있는데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두 김과는 맛이 완전 다르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 굽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와보라고 손짓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들 모두요. 이걸 먹으면 돈을 내야 하나 싶어서 지갑을 꺼내니까 손사래를 치며 번역 앱으로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라. 일본인들이 한두 김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한국인이 저 같은 일본인이 밉게 보일 법도 한데 한국에 와서 잘 놀고 가라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시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를 모두 격렬히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었으며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게 잘못한 일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 온 너희들에게 나쁘게 굴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작 한국인들은 더 넓은 아령으로 일본인을 감싸 안고 참을성 있게 한국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장문의 라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변이 도통 없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서 기분 상한 채로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기에 일단 무시하고 저는 열심히 한국을 즐겼습니다.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인데요. 구마모토현에 혹시 와보신 한국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좋게 말해 자연이 좋은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총구석이죠. 그런데도 전주가 이 정도 인프라이면 서울은 어느 정도일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지 않을까 싶었죠. 서울로 이동하며 두근댔던 가슴은 도착하자마자 크게 부풀어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진짜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으니까요.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건 지하철이었는데요. 구만모토는 노면전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100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곧 부서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잠시 멈추고 달리면 같이 달립니다. 별반 빠를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요. 그나마도 이걸 이용하려면 지회를 잔돈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 합니다. 웃긴 건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잔돈 교환기에 넣을 돈을 요금통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죠.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승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건 옛 사실이죠.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깔끔하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역무원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의 환상적인 수학여행은 롯데월드가 정점이었는데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 즐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소원 성취도 했고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세련됨이었는데요. 저는 일본 여성치고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놀이기구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저보다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에 좋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빠에게 보냈는데 도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욕을 먹거나 테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지 이쯤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내일 집으로 가니 가서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귀국을 했죠. 한국인과 한국 화장품, 그리고 예쁜 옷들과 BTS 굿즈까지 한가득 쇼핑한 것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걸 보면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두 개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 마디는 재미있었니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인지라 네 재미있었어요 하고 후다닥 강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매구리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 많았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라니까 욕먹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다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령을 베풀지라는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내가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셨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걸까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 접해서 그렇다고. 너에게 생생한 한두 개 모습을 전달받지 못했으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빠와 싸워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으로 이렇게 아빠의 사고방식이 바뀌다니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빠와도 시간을 내어 역사 공부를 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더 알아보고 싶고요. 공부를 하며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면 한국 유학도 꿈꿔볼 수 있겠죠. 캐나다의 한 병원 안. 어린 딸을 둔 부모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의사와 간호사들을 향해 여기 병원은 돌팔이들만 있냐며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서 말을 더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사랑하는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크리샤라고 합니다. 보통 아기는 3살, 4살경에 걸음마를 떼잖아요. 하지만 제 딸 제시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걱정되어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보통 아기는 이쯤 되면 걸음마를 떼야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딸은 그렇지 않나, 너무 이상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저의 걱정에 처음에는 남편은 뭐 이런 것 가지고 병원에 가니. 아기마다 걸음마 떼는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죠. 하지만 날이 가도 아이는 2발로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침내 딸을 데리고 동네 병원을 방문했죠. 우리는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 제시가 하반신 마비에 걸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생을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요. 안타깝지만 제시는 뇌성마비로 인해 후천적 하반신 마비에 걸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차차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이 진단을 들어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오로지 그 의사 말만 듣고 왜 다른 병원을 찾지 않은 건지 너무 한스러웠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심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나 저나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게끔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아이가 명석하고 영리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싱크대 위에 물건을 막대기로 톡톡 치며 아주 똑똑하게 잘 꺼내곤 했죠. 우리 부부는 제시가 휠체어 생활에 완벽 적응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고 말았죠. 그 소리는 제시의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시의 방문을 열었죠. 아이가 컴퓨터에서 뛰어노는 자기 또래. 아이들의 영상들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서글프게 울면서요. 평소 씩씩하고 명랑했던 제시의 모습은 그저 상처에 헝겊을 덮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속에서 그 상처는 점점 곪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도 또래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싶을 텐데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하며 저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말았죠. 여보, 우리 딸도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낳은 내가 죄인이야. 이를 어찌할까. 이렇게 말하는 저를 남편은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저 제시를 보란듯이 잘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다양한 베이비시터들을 고용해서 썼지만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우리 부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부가 일을 하고 들어오면 루시가 무슨 이위태롭게 할 때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하는 슈터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젊은 베이비시터가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이틀 전에 파토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다음. 베이비시터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에 이 일을 토로하게 되었죠. 그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는 저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력 있고 착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그녀가 소개하고자 한 사람은 몇 년 전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와서 살고 있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을 때 물리치료사와 간병 역할을 병행하며 일을 했다고 했죠.
빨리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진심으로 추천하니 살짝은 믿음직스럽지 못했지만 우리 부부는 그 한국인 아주머니를 고용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인상은 되게 좋더군요. 40대 후반의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눈에 생기가 돌았답니다. 저는 그날 급한 업무를 처리하러 제시를 한국인 아줌마에 맡기고 회사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있던 와중에 집에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음성 메시지로 뒤늦게 들었어요. 엄마 여기 새롭게 온 아줌마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보고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네.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 그래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와중에 딸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새로운 베이비시터 때문이었죠. 저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미루고 급하게 집으로 가서 한국인 아줌마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왜 딸에게 괜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제시는 뇌성마비라 평생 걸을 수 없다고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셨다고 했는데 일을 허투루 하셨나요? 괜히 그런 말하면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가 된다고요. 미안하지만 오늘까지 일당을 쳐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평소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대로는 그냥 못 갑니다. 제시는 일반적인 뇌성마비 환자들과는 그 양상이 달라요. 혹시 그녀의 몸이 아침에 일시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시는 평소 다리가 항상 마비되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저는 그녀가 이런 제시의 증상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깨고 있는지 너무 의아했죠. 제시를 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다시금 진찰받으세요. 오진이 의심됩니다. 제시의 병명은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하반신 마비 증상은 뇌성마비의 증상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10여 년간 아이가 뇌성마비라 단정했는데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우리 부부는 무 씨에게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할까라며 두려움에 휩싸였죠. 하지만 그래도 제시가 만약 치료가 되는 병이라면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녀의 얘기에 반신만이 한 마음으로 아주 큰 대학병원으로 제시를 데려갔습니다. 대형 병원 의료진은 제시의 MRI 사진을 전문적으로 분석했죠. 그런데 그 분석 결과 진짜로 제시의 병명이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인 것이었어요. 이 병은 세가와병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하는 병이더군요.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며 소량의 도파민 약물을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 뇌성마비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 대형 병원 원장님은 길길이 날뛰며 어떤 돌팔이 의사가 아이의 삶을 이렇게 망쳐버렸냐며 엄청나게 분노하시며 소리쳤고 우리 부부와 제시는 엄청난 충격에 한동안 멍 때리기만 했습니다. 또한 제시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도파민을 투약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도파민 투약 일주일 만에 휠체어를 벗어던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한국인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입양 또한 재발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시의 물리치료와 호전 상태를 항시 체크하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부부는 너무나 감동하여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한국인 아주머니를 전격시터로 고용하게 되었고 월급도 많이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월급을 떠나서 진심으로 딸 루시를 케어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과거 제시에게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내렸고
우리는 그 금액의 전부를 한국인 물리치료사 아주머니에게 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사코 그 돈을 거절했어요. 이 돈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다. 그동안 10여 년의 삶을 속은 채 온전히 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제시, 그리고 오랜 세월 희생한 부모님이 받으셔야 해요. 앞으로 제시의 삶의 보탬이 되도록 써주세요. 아마 완치를 받으려면 꾸준한 재활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그 한국인 아주머니와 가족과도 같이 끈끈이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